설날 아들 내외를 기다리며 밤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시댁 스트레스 없다는 며느리의 조롱 섞인 SNS 글이었죠. 며느리는 제게 건강한 경계선이라는 차가운 벽을 세웠지만 그것은 제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계획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기막힌 고부 갈등의 끝을 꼭 지켜봐 주세요. 새벽 4시면 눈이 떠져요. 평생을 그리 살았으니 이제는 몸이 먼저 알죠. 낡은 대문을 열고 마당에 서면 아직 잠든 익선동의 차가운 공기가 코끝을 맵게 스쳐요. 이 시간이 나는 참 좋아요. 좁은 골목 저편에서 밀려오는 젊은이들의 소음도, 밤새 번쩍이던 네온사인도 모두 잦아든 오롯이 나와 이 집만 남는 시간. 쌀이비로 마당을 쓸어요. 서걱, 서걱. 빚을 소리가 담장을 넘어 퍼져나가요. 시멘트 바닥이 아니라 흙마당이라 빚이라는 맛이 나죠. 흙냄새, 풀냄새가 섞여 올라오면 마음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마당 한편에 가지런히 놓인 장독들, 내일 모레가 설이니 겨우내 덮어둔 짚을 걷어내고 마른 행주로 하나하나 정성껏 닦아줘요. 우리 시어머니가 또 그 시어머니가 쓰시던 장독이죠. 반질반질 윤이 나는 검은 독을 보고 있으면 세월의 덮개가 아니라 지혜가 쌓인 것 같아 마음이 든든해져요. 마당 일을 마치고 대청마루에 올라앉았어요. 찬물에 빵걸레를 꼭 짜서 무릎걸음으로 마루를 닦아요. 삐걱거리는 소리마저 정겨운 이 마루는 우리 영감이랑 아들 지훈이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에요. 나뭇결 사이사이에 우리 가족의 웃음소리, 울음소리가 다 스며 있는 것 같죠. 저 멀리 골목 입구부터 들어선 번쩍이는 카페며 술집들은 이런 맛을 알까요? 하룻밤에도 몇 번씩 주인이 바뀌는 저 가게들은 이런 세월의 향기를 알 턱이 없죠. 날이 밝아오면 장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서요. 종로 3가역은 이른 아침부터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로 북적여요. 그 틈을 비집고 낙원시장으로 향했죠. 설 대목이라 시장 안은 발 디딜 틈이 없어요. 그래도 나는 여기가 좋아요. 기계로 찍어낸 물건이 아니라 상인들의 굵은 목소리와 펄떡이는 생선들, 파릇파릇한 채소들이 살아있는 곳이니까. 제사상에 올릴 것들을 꼼꼼히 골라요. 녹두는 알이 굵고 튼실한 놈으로, 동태는 눈이 맞고 살이 단단한 놈으로. 할머니, 올해도 좋은 놈으로만 가져가시네. 생선가게 총각이 넉살 좋게 말을 걸어와요. 그럼 우리 아들 손주 먹일 건데 아무거나 살 수 있나. 웃으며 대꾸했지만 마음 한편이 서늘해져요. 과연 그 아이들이 이 정성을 알까?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어미 마음이라는 게 다 그런 거니까. 내게 명절 준비는 고된 노동이 아니라 자식들을 향한 사랑이고 정성이죠. 내가 해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니까요. 집에 돌아와 짐을 풀고 잠시 마루에 앉아 숨을 돌리는데 별채에 사는 학생이 마당으로 들어서요. 역사 동아리 활동을 하는 참 반듯하고 예의 바른 청년이죠. 할머니, 장 다녀오셨어요? 무거우셨을 텐데. 자기가 들어드리겠다며 손을 내미는 게 참 기특해요. 이 집에 젊은 사람이 있으니 그래도 활기가 도는 것 같아 좋더라고요. 그 학생이 대청마루 기둥을 보며 감탄하곤 해요. 할머니, 이 집은 정말 보물이에요. 이런 석가래나 기둥 양식은 이제 정말 보기 힘들거든요. 그 말을 들으면 어깨가 으쓱해지죠. 맞아요. 이 집은 단순한 집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의 역사고 익선동의 시간, 그 자체죠. 학생과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잊고 있던 옛날 생각이 나요. 40년 전 이 집 한편을 터서 다정다과라는 작은 찻집을 했었어요. 그때만 해도 익선동은 이렇게 번잡하지 않았죠.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 인사동에서 넘어온 예술가들이 우리 옆 찻집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시고 가곤 했어요. 내가 직접 만든 다식과 약과를 맛보려고 멀리서 찾아오는 손님도 있었고요. 나는 그 시간이 참 좋았어요. 정성을 다해 만든 음식을 누군가 귀하게 맛봐주는 것만큼 보람 있는 일이 또 있을까요? 먼지 쌓인 찬장을 여러 오래된 다기들을 꺼내 닦았어요. 백자 찻잔의 은은한 빛깔, 목단 무늬가 새겨진 노수저. 모두 세월의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요. 요즘 젊은이들이 가는 카페에 번쩍이는
그릇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품이 있죠. 내가 만드는 다과도 그래요. 혀끝에서 단맛만 남기고 사라지는 그런 가벼운 디저트가 아니에요. 쌀을 찌고 꿀에 반죽하고 다식판에 찍어 모양을 내고 다시 말리고 그 모든 과정에 시간과 정성이 켜켜이 쌓여야 비로소 깊은 맛이 우러나오거든요. 이건 음식이 아니라 어쩌면 시간 그 자체를 빚는 일이었어요. 이제는 그런 걸 알아주는 사람이 별로 없지만요. 다정다과도 문을 닫은 지 오래됐고 내 다과 솜씨도 이제는 명절 차례상에나 올리는 신세가 됐죠. 그래도 괜찮아요. 내 자식들이라도 이 맛을 기억해주면 그걸로 족하다고 생각했어요. 설을 하루 앞둔 날이었어요. 부엌에서 한창 녹두를 갈고 동태전 반죽을 만들고 있는데 호주머니에 넣어둔 전화기가 짧게 울렸어요. 아들 지훈이었죠. 반가운 마음에 손을 닫고 전화를 받았는데 문자로 보냈다는 말만 툭 던지고 끊더군요. 어머니, 죄송해요. 내려오는 길이 너무 막혀서 이번 설에는 못 갈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편히 쉬세요. 짧은 문자 메시지였어요. 서운한 마음이 파도처럼 밀려왔죠. 차가 막혀서 명절마다 듣는 핑계였어요. 그래도 어미는 자식을 이길 수 없나 봐요. 오죽하면 그랬을까. 그 복잡한 길을 운전하고 오는 것도 고역이겠지. 애써 아들을 이해하려 했어요. 이미 잔뜩 만들어 놓은 전이며 나물들이 눈에 바렸지만 어쩔 수 없죠. 음식을 싸들고 이웃 오씨 할머니 댁에 갔어요. 형님, 이거 아들 주려고 만든 건데 안 온다네. 형님이나 맛 좀 봐요. 할머니는 요즘 젊은 것들이 다 그렇지 뭐. 지들 편한 게 먼저지 부모 생각하는 것 봤어? 라며 혀를 찼어요. 그 말에 괜히 내가 서러워져서 아니야. 길이 많이 막힌다잖아라며 아들 편을 들었죠. 오씨 할머니와 마주 앉아 있으니 동네가 참 많이 변했다는 게 새삼 느껴졌어요. 예전 같으면 골목마다 기름 냄새가 진동하고 아이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을 텐데 이제는 그저 조용하기만 해요. 늙은이들만 남고 다들 떠나거나 아니면 저렇게 국적도 모를 음식점들만 들어찼으니까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우편함을 열어보니 구청에서 보낸 재산세 고지서가 꽂혀 있었어요. 해마다 무섭게 오르는 세금을 보니 가슴이 턱 막혔어요. 이 낡은 한옥 한 채가 내 전 재산인데 이걸 지키고 사는 게 점점 버거워지고 있었죠. 자식들은 이런 내 속을 알기나 할까요? 설날 아침 결국 혼자 차례를 지냈어요. 텅 빈 대청마루에 제사상을 차리고 절을 하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조상님들께 너무 죄송했어요. 이대를 제대로 잊지 못하는 것 같아서요. 차례를 마치고 상을 물리고 있는데 별채 사는 학생이 머뭇거리며 다가왔어요. 얼굴에 미안한 기색이 가득했죠. 할머니, 저기, 이거. 학생이 내민 스마트폰 화면에는 너무나 낯선 세상이 펼쳐져 있었어요. 파란 수영장을 배경으로 내 아들 지훈이와 며느리 유라, 그리고 금쪽 같은 내 손자가 활짝 웃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예쁜 수영복을 입고 선글라스를 낀 채였죠. 여긴 분명 한국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사진 밑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시댁 스트레스 없는 힐링 설날. 이젠 우리 가족만의 시간을. 나는 한참 동안 그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죠. 차가 막혀서 못 온다던 아들이었어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편히 쉬라던 아들이었어요. 그 모든 게 거짓말이었던 거죠. 이건 그냥 명절에 안 온 수준이 아니었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보라고 나를 스트레스의 근원이라고 광고하고 있는 거잖아요. 배신감보다 먼저 밀려온 건 뭐라 형용할 수 없는 모멸감이었어요. 내 평생의 시간이, 내 모든 정성이 저 사진 한 장과 글귀 하나로 완전히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죠. 이끼 낀 기왓장 아래에서 평생을 지켜온 내 세상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며칠을 알았어요.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알아누운 거죠. 그 학생이 보여준 스마트폰 화면이 눈을 감아도 떠도 아른거렸어요. 파란 물결, 환한 웃음소리, 그리고 비수처럼 날아와 밝힌 그 글자들. 시댁 스트레스 없는 힐링 설날.
내 평생이 내 존재가 스트레스라는 한 단어로 정리되어 버린 기분이었죠. 밥을 넘길 수가 없었어요. 억지로 물만 몇 모금 마시고는 멍하니 대청마루에 앉아 해가 뜨고 지는 것을 그저 바라만 봤어요. 분노보다는 슬픔이, 슬픔보다는 거대한 허무함이 나를 짓눌렀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지만 이건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죠. 이건 나라는 사람에 대한 명백한 거부이자 모독이었으니까요.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오해라면 풀어야 하고 진심이라면 들어야 했어요. 설 연휴가 끝나고 돌아온 첫 주말, 나는 아들 내외에게 전화를 걸어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하느라 애를 썼죠. 약속한 시간에 맞춰 지훈이와 유라가 집에 들어섰어요. 둘 다 내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더군요. 찻상을 내고 마주 앉은 침묵이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내가 먼저 입을 열었죠. 설에 제주도에 갔더구나. 내 말에 며느리 유라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가 싶더니 이내 아무렇지 않다는 듯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아, 그거 보셨어요? 네, 어머니. 모처럼 저희 가족끼리 푹 쉬다 왔어요. 전혀 미안한 기색이 없는 오히려 당당한 그 태도에 나는 할 말을 잃었어요.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차가 막힌다더니. 그리고 그 글은 그건 대체 무슨 뜻이니? 유라는 잠시 나를 빤히 쳐다보더니 마치 어린아이를 가르치듯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도 저희만의 휴식이 필요했어요. 이건 어머니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저희가 건강한 가정을 지키기 위한 건강한 경계선 설정이에요. 요즘은 다 이렇게 해요. 건강한 경계선. 처음 들어보는 그 낯선 단어가 내 귀를 맴돌았어요. 그게 대체 뭘까? 부모와 자식 사이에 긋는다는 그 선이라는 게 대체 뭔데 저렇게 무기가 될 수 있는 걸까? 내가 혼란스러운 얼굴로 지훈이를 쳐다보자 아들은 아내와 내 사이에서 눈치만 보며 우물쭈물했어요. 유라 말이 요즘은 다 그렇대요. 엄마. 서로 존중해주자는 그런 뜻이라고. 아들의 입에서 나온 존중이라는 단어가 내 가슴을 더 아프게 찔렀어요. 나를 속이고 온 세상에 조롱거리로 만든 게 존중이란 말인가. 나는 그 단단한 벽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대화의 방향은 금세 다른 곳으로 흘러갔어요. 유라는 기다렸다는 듯이 본론을 꺼냈죠. 명절 이야기는 그저 시작에 불과했던 거예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집 너무 낡고 비효율적이에요.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덥고 난방비는 또 얼마나 많이 나와요. 수리할 곳도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어머님 연세에 혼자 이 큰 집을 관리하시는 건 정말 무리예요. 며느리는 내내 나를 걱정한다는 표정과 말투를 유지했어요. 하지만 그 말 속에 숨은 칼날을 내가 모를 리 없었죠. 그래서 내가 이 집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니. 내 물음에 유라는 기다렸다는 듯 말을 이었어요. 이 집 정리하고 저희랑 가까운 곳에 작고 편한 아파트로 옮기시는 게 어때요? 그럼 저희가 모시기도 편하고 어머님도 훨씬 편하실 거예요. 요즘 익선동 땅값 비싼 거 아시죠? 이거 팔면 강남에 괜찮은 아파트 사고도 남아요. 강남.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나는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아, 이 아이의 목표는 결국 이거였구나. 내가 물었죠. 이 집이 어떤 집인지 너는 아니. 이 집은 내 할아버지가 당신 손으로 직접 지으셨고 내 남편이 태어나고 자란 곳이다. 이 대청마루 기둥 하나, 저 석가래 하나에 우리 가족 역사가 다 담겨 있는 곳이야. 내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유라는 차갑게 잘라 말했죠. 어머님, 그런 감상적인 이야기는 이제 의미 없어요. 현실을 봐야죠. 이 집 유지비가 1년에 1,000만 원은 좋게 들 텐데 어머님 수입으로는 감당 안 되시잖아요. 그 아이의 입에서 나온 정확한 액수에 나는 소름이 돋았어요. 내 재산세 고지서라도 들여다본 것처럼 이 아이에게 이 집은 그저 20억 원이 넘는 자산일 뿐 다른 어떤 가치도 없는 것이었어요.
평생을 바쳐 지켜온 내 삶의 터전이, 내 자부심이 그저 숫자 몇 개로 전락해버리는 순간이었죠. 유라의 공격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님이 만드시는 다과요? 예쁘긴 한데 요즘 누가 그런 걸 돈 주고 사 먹어요? 인스타그램만 봐도 예쁘고 맛있는 디저트 카페가 얼마나 많은데요. 강남 친구들은 저희 집에 와보고는 무슨 민속촌이냐고 놀려요. 며느리는 자신이 올리는 세련된 인스타그램 속 세상과 낡고 불편한 이 한옥, 그리고 내가 만드는 촌스러운 다과를 비교하며 내 모든 것을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몰아갔어요. 어머님, 이제는 좀 변하셔야 해요. 아직도 옛날 방식만 고집하시니까 저희랑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 말은 내 가슴에 가장 깊은 상처를 남겼어요. 내가 변해야 한다고. 내 삶의 방식이, 내 가치관이 틀렸다고 말하고 있는 거였죠. 내가 이 집을 아끼는 것은 고집이고 내 경험과 지혜는 낡은 생각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한바탕 폭풍이 휩쓸고 간 후 아들 내외는 돌아갔어요. 텅 빈 집에 홀로 남겨진 나는 깊은 무력감과 고립감에 휩싸였죠. 내 평생을 바친 가족에게 내 존재와 삶의 방식 전체가 부정당한 기분이었어요. 무엇보다 나를 절망하게 한 것은 아들의 침묵이었어요. 아내는 앞에서 칼을 휘둘렀고 아들은 뒤에서 그 칼을 묵인했어요. 그 침묵이 내게는 천마디 비난보다 더 아팠어요. 창밖을 내다봤어요. 익선동 골목은 여전히 젊은이들로 북적이고 있었죠. 모두들 행복한 얼굴로 웃고 떠들며 지나갔어요. 저들과 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있는 것 같았어요. 나는 이 집과 함께 통째로 과거에 갇혀버린 유물 같았죠. 내 편을 들어줄 사람, 내 가치를 알아줄 사람이 이제는 아무도 없다는 외로움이 뼈 속까지 시려왔어요. 깜깜한 대청마루에 홀로 앉아 나는 소리 없이 울었어요. 며칠을 그렇게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시간 감각이라는 게 완전히 사라져 버렸죠. 그저 멍하니 앉아 있다가 해가 지면 잠이 들고 동이 트면 눈을 뜨는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시간들이었어요. 자식들이 뱉어낸 그 차가운 말들, 나를 낡고 고집 센 과거의 유물로 취급하던 그 눈빛이 독처럼 온몸에 퍼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내 평생이, 내 모든 믿음이 송두리째 부정당한 기분. 그건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멍하니 대청마루에 앉아 있는데 먼지 쌓인 궤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혼수로 해온 어머니의 어머니 때부터 쓰던 것이라고 그 안에는 내가 잊고 살았던, 아니 잊으려고 애썼던 시간들이 잠들어 있었어요. 무거운 뚜껑을 여니 오래된 나무 냄새와 함께 희미한 묵향이 올라왔어요. 그 안에 있었어요. 어머니가 시집오는 내 손에 쥐어주셨던 낡은 다과 비법서. 비단으로 된 표지는 색이 바래고 달았지만 그 안에 담긴 글씨는 어머니의 목소리처럼 선명했어요. 한 장, 한 장 넘기는 데 잊고 있던 기억들이 되살아났죠. 입춘에는 향긋한 쑥으로, 단오에는 붉은 앵두로, 계절의 변화에 따라 가장 좋은 재료를 고르는 법, 재료 본연의 맛과 향을 살리기 위해 밤새 팥을 고고 꿀을 다리던 정직한 과정들, 그리고 다과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와 이야기들까지. 이건 단순한 요리책이 아니었어요. 자연과 더불어 살며 작은 것 하나 허투루 여기지 않았던 우리 조상들의 지혜 그 자체였죠. 비법서 아래에는 고운 천에 쌓인 다식판들이 있었어요. 목련이며 국화, 박쥐 문양이 섬세하게 새겨진 나무판들이었죠. 손으로 쓸어보니 오랜 세월의 흔적이 매끄럽게 느껴졌어요. 이걸로 다식을 찍어내던 어머니의 모습, 그걸 어깨너머로 배우던 어린 내 모습이 눈앞에 선했어요. 며느리가 그랬죠. 요즘 누가 이런 걸 돈 주고 사 먹느냐고. 그 말이 다시 가슴을 찔렀지만 이상하게도 전처럼 아프지는 않았어요. 홀린 듯이 부엌으로 갔어요. 며칠 만에 처음으로 불을 켜고 쌀가루를 빻고 꿀을 섞었죠. 손이 모든 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반죽의 질감, 다식판에 기름을 먹이는 정도, 꾹 눌러 찍어내는 손의 압력까지. 그렇게 만들어낸 매화송이 다식은 파는 것처럼 예쁘지는 않았지만 더없이 정갈했어요.
그때 마침 별채 사는 학생이 방에서 나왔어요. 내가 만든 다식을 보고는 눈을 동그랗게 떴죠. 할머니, 이게 뭐예요? 직접 만드신 거예요? 조심스럽게 하나를 집어 맛을 보더니 그 학생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와, 할머니, 이건 정말 예술이에요. 요즘 유행하는 디저트랑은 차원이 달라요. 꿀의 향이 이렇게 깊을 수 있다니. 이건 파는 게 아니라 작품인데요. 작품. 그 한마디가 내 마음속 꽁꽁 얼어붙었던 무언가를 녹여내리는 것 같았어요. 낮고 촌스러운 것이 아니라 작품이라니. 그래, 이건 내 자부심이었지. 내 삶의 증거였지. 그 작은 인정 하나가 꺼져가던 내 마음속에 작은 불씨 하나를 지폈어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죠. 저 아이들의 공격에 내가 감정적으로만 호소해서는 안 되겠다고. 그 애들이 쓰는 언어, 그 애들이 믿는 세상의 방식으로 나를 증명해 보여야겠다고. 그러려면 객관적인 증거와 실질적인 가치가 필요했어요. 다음 날 나는 그 학생에게 부탁을 했어요. 며느리가 인스타그램이라는 곳에 올린 글들을 모두 좀 보여달라고. 그리고 그걸 날짜별로 전부 사진을 찍어 내 전화기에 저장해달라고요. 학생은 내 의도를 눈치챘는지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도와주었어요. 내 손에 들린 스마트폰은 이제 더 이상 나를 조롱하는 도구가 아니라 진실을 기록하는 무기가 되어가고 있었죠. 동시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종로구청 문화관광과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냥 내 집이 어떤 집인지 공식적으로는 어떻게 불리는지라도 알고 싶었거든요. 수화기 너머의 젊은 직원은 처음에는 무심하게 응대하더니 내가 익선동 주소를 말하자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잠시만요, 어르신. 어르신 댁은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익선동의 몇 안 남은 근대 한옥입니다. 보존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나는 내 귀를 의심했어요. 보존 가치. 그 말이 낯설면서도 가슴 벅차게 다가왔죠. 직원은 문화유산 유지보수 지원금 제도라는 것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집을 잘 보존하고 가꾸면 나라에서 수리비를 지원해 준다는 거였죠.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도 가능하다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몇 번이나 되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집이 짐이 아니라 보물이라는 말씀이시죠? 직원은 웃으며 그렇다고 대답해 주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내 집이, 내 삶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은 기분이었죠. 엄청난 용기가 솟아났어요. 용기를 얻으니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죠. 나는 내 모든 사정을 이웃도시 할머니에게 털어놓았어요. 할머니는 내 이야기를 듣더니 당신 일처럼 분노하며 주먹으로 무릎을 탁 쳤어요. 이런 괘씸한 것들을 봤나. 그냥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되지. 자네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우리 익선동 상인의 어른들한테 한번 이야기해보자. 다들 자네 사정 들으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할머니의 말을 듣고 나니 또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오래전 내 찻집 다정다과의 단골 손님이었던 차분하고 지혜롭던 한 중년 여성이었죠. 그때 그분이 문화재와 관련된 일을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수소문 끝에 연락처를 알아내어 몇십 년 만에 전화를 걸었어요. 다행히 그분은 나를 기억하고 있었죠. 지금은 문화재청의 높은 자리에 있다고 했어요. 내가 조심스럽게 내 이야기를 꺼내자 그녀는 한참을 말없이 듣고 있더니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해주었어요. 선생님, 선생님의 다과 기술과 그 한옥은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문화입니다. 며느님이 몰라본다고 그 가치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도울 일이 있다면 뭐든지 말씀하세요. 선생님은 혼자가 아니십니다. 혼자가 아니다. 그 말이 내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나를 지지하고 내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내 곁에 있었던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자 지난 며칠간 나를 짓누르던 절망과 무력감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나는 더 이상 슬퍼하거나 분노하는데 시간을 쓰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구청에 낼 지원금 신청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죠. 먼지 쌓였던 다과 비법서를 꺼내 깨끗이 닦고
잊고 있던 레시피를 되살려 작은 다과상을 차려보기 시작했어요. 수십 년 만에 다시 만져보는 다식판의 감촉에서 나는 잃어버렸던 내 존엄성과 자부심을 되찾고 있었어요. 그래,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죠. 그리고 나는 이 싸움에서 절대로 지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문화재청에서 일했던 그분과의 통화가 끝나고 며칠 뒤에 연락이 왔어요. 익선동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작은 소모임이 있는데 한번 나와보지 않겠냐고요. 망설일 이유가 없었죠. 낡은 외출복 대신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조금은 고운 옷을 꺼내 입고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모임 장소는 뜻밖에도 동네의 작은 한옥 게스트하우스였어요. 늘 지나다니던 길이었는데 이런 곳이 있는 줄은 몰랐네요. 삐걱이는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대여섯 명의 사람들이 마당에 둘러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나처럼 나이 지긋한 한옥 주인도 있었고 아직 솜털이 보송보송한 젊은 친구들도 있었죠. 모두들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내가 다정다과 주인이었다는 걸 기억하는 분도 계셨고요. 어색함도 잠시 나는 내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놓았어요. 자식들이 내 집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이야기를 하는 내내 누구 하나 내 말을 자르거나 핀잔을 주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들어주고, 때로는 자기 일처럼 분노해 주었죠. 내 이야기가 끝나자 젊은 건축가라는 친구가 말했어요. 어르신 댁은 정말 보물 같은 곳이에요. 1930년대 도시형 한옥의 특징이 가장 잘 보존된 집이거든요. 그 가치를 돈으로만 환산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옆에 있던 역사학자라는 분도 거들었죠. 단순히 건물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대를 이어 살아오신 어르신의 삶 자체가 익선동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를 지켜야죠. 그들의 말을 듣는데 울컥 눈물이 쏟아질 뻔했어요. 내 아들조차 낮고 비효율적이라고 말했던 내 집을, 내 삶을 생면부지의 젊은이들이 이렇게나 깊이 이해해 주다니. 나는 그 모임에서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내 싸움이 단지 철없는 자식들로부터 내 재산을 지키는 일이 아니라는 걸요. 이건 사라져가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를 지키는 일이었고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었어요. 어깨가 무거워졌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사명감에 가슴이 뜨거워졌죠.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혼자서는 막막하기만 했던 구청 지원금 신청이 우리의 일이 되었거든요. 신청서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까다로웠어요. 집의 역사적 가치를 증명할 자료는 물론이고 앞으로 어떻게 보수하고 관리할지에 대한 상세한 계획서까지 필요했죠. 내 낡은 지식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어요. 그때 익선동 보존회의 젊은 건축가가 선뜻 나서주었어요. 주말마다 우리 집에 와서 구석구석 실측을 하고 낡은 도면을 복원해서 멋진 계획서를 만들어 주었죠. 역사학자분은 도서관을 뒤져가며 우리 집의 유래와 건축사적 가치에 대한 두툼한 보고서를 써주었고요. 동네에서 평생을 함께한 오씨 할머니는 물론이고 익선동 상인회 회장님까지 신청서에 이 집은 우리 익선동의 자존심입니다라는 든든한 추천서를 써주셨어요. 여러 사람의 전문성과 따뜻한 마음이 모여 나 혼자서는 10년이 걸려도 못했을 완벽한 서류가 만들어졌어요. 서류 뭉치를 품에 안고 구청에 접수하러 가던 날, 나는 내 등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서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더 이상 나는 외롭지 않았어요. 내게는 든든한 우리 편이 생겼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였어요. 한창 마당에서 툇마루를 손보고 있는데 대문 밖이 소란스러웠어요. 나가보니 아니나 다를까 아들 내외가 낯선 남자 한 명을 데리고 서 있더군요. 척 보니 부동산 중개인인 것 같았어요. 어머니, 이분은 전문가세요. 우리 집 시세가 지금 최고라는데 전문가가 직접 와서 가치를 평가해 주신다잖아요.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며느리가 나를 구슬리듯 말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니었죠. 나는 쌀이비를 쥔 채로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 집의 가치는 내가 판단한다. 그리고 이미 나도 전문가들과 상의 중이니 너희는 그만 돌아가거라.
내 단호한 태도에 아들 내외와 중개인은 당황한 얼굴로 서로를 쳐다보더니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발길을 돌렸어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처음으로 내가 이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날 저녁 별채 사는 학생이 조심스럽게 나를 찾아왔어요. 할머니, 제가 할머니 허락도 없이 이런 걸 만들었는데 혹시 기분 나쁘시진 않을까? 학생이 보여준 스마트폰 화면에는 익선의 심장이라는 이름의 계정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내가 만든 다과와 차가, 우리 집의 아름다운 마당과 툇마루를 배경으로 찍힌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죠. 사진 하나하나가 어찌나 곱고 정갈한지 내가 만든 것이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사진 밑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진짜 익선동의 맛과 멋은 이런 것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는 것들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나는 가슴이 뭉클해져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가 나를 조롱하기 위해 썼던 그 차가운 기계가 이제는 내 진심을 세상에 알리는 따뜻한 창구가 되어준 거예요. 며칠 뒤 문화재청에서 일하는 그분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내가 만약을 위해 상담을 요청했던 변호사님을 만나고 오는 길이라고 했죠. 변호사님이 그러시더래요. 아들 내외가 나를 재산 관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몰아서 법원에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고요. 재산을 빼앗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그런 악랄한 방법을 쓸 수도 있다는 거였죠. 그 말을 듣고 나니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제는 더 체계적으로 움직여야 했어요. 그날 밤 우리 집 대청마루에 익선동 보존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우리는 아들 내외의 공격에 맞설 강력한 방패이자 무기가 될 것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갔죠. 첫째, 구청에 제출한 완벽한 문화유산 지원금 신청 서류. 이것은 내가 내 재산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거예요. 둘째, 익선의 심장을 중심으로 새롭게 시작할 소규모 다과 사업 계획. 이것은 내가 시대에 뒤떨어진 게 아니라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할 능력이 있는 유능한 경제 주체임을 증명해 줄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여론을 만들어줄 익선의 심장 인스타그램. 이것은 내 이야기에 진정성을 더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마루에 둘러앉은 우리들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함께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어요. 이건 더 이상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익선동의 심장을 지키기 위한 우리 모두의 싸움이었죠. 그리고 우리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서로의 눈을 보며 조용히 확신했어요. 변호사님의 경고는 현실이 되었어요. 올 것이 왔구나 싶었죠. 며칠 뒤 법원에서 보낸 두툼한 등기 우편이 도착했어요. 성년 후견 개시 심판 청구서. 차가운 글자들이 내 눈에 와서 밝혔어요. 청구인은 아들 한지훈, 그리고 며느리 김유라. 피청구인은 어머니 한미정. 내가 내 아들 손에 의해 정신이 온전치 못하니 나라에서 나를 관리해달라고 재판에 넘겨진 거예요. 신청서에 적힌 내용은 기가 막혔어요. 피청구인은 최근 들어 비현실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고가의 자산을 방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대화에서 기억력 감퇴 증세와 비논리적인 고집을 보이는 등 스스로의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증거 자료로는 며느리가 그동안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교묘하게 편집된 사진과 글들이 첨부되어 있었죠. 낡고 불편한 시댁, 고집 센 시어머니 같은 글귀들이 마치 나의 공식적인 진단서처럼 붙어 있었어요. 서류를 손에 든 채로 한참을 떨었어요. 잠시 두려움이 온몸을 감쌌죠. 법정이라니. 평생 죄 한 번 짓지 않고 살아온 내가 내 아들 딸과 법정에서 싸워야 한다니. 하지만 그 두려움은 길지 않았어요. 등기 우편을 받았다는 내 전화 한 통에 그날 저녁 우리 집 대청마루는 나를 지키기 위해 모인 사람들로 가득 찼거든요. 변호사님은 침착하게 서류를 검토했고 익선동 보존의 사람들은 내일처럼 분노하며 욕을 쏟아냈어요. 젊은 건축가는 이건 명백한 재산 강탈 시도입니다. 어르신이 얼마나 명료하신데 라며 소리쳤고
오씨 할머니는 내가 법정에 가서 다 증언할 거야. 미정이가 얼마나 야무진 사람인데 라며 내 손을 꽉 잡아주셨죠. 그분들의 얼굴을 보니 두려움은 어느새 사라지고 뜨거운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차올랐어요. 그래, 이건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죠. 신문 기일이 잡히고 우리는 바쁘게 움직였어요. 변호사님은 침착하게 반박 자료를 준비했고 익선동 보존회 회원들과 상인회 어른들은 기꺼이 한미정 어르신은 익선동의 기둥이며 그의 정신은 누구보다 명료하고 건강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에 줄지어 서명을 해주었어요. 나는 그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며 내가 평생을 살아온 이 동네와 맺어온 인연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새삼 깨달았죠. 이것이야말로 돈으로는 살 수 없는 내 가장 단단한 유산이었어요. 드디어 재판날이 되었어요. 종로 3가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서초동에 있는 서울가정법원으로 향하는 길은 마치 다른 나라로 가는 것처럼 멀게 느껴졌어요. 익선동의 정겨운 골목과는 너무나 다른 차갑고 높은 빌딩들, 그 한가운데에 있는 법원은 나를 더욱 작아지게 만드는 것 같았죠. 법정 안은 숨막힐 듯이 조용했어요. 저 건너편에 앉아있는 아들 지훈이와 며느리 유라의 얼굴을 보니 가슴 한쪽이 아려왔어요. 하지만 나는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똑바로 그 애들을 바라봐 주었죠. 잠시 후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아들 내외 측 변호사가 먼저 나섰어요. 그는 준비해온 화면에 며느리의 인스타그램 사진들을 띄우며 내가 얼마나 현실 감각이 없고 고집스러운지를 주장했어요. 피청구인은 이처럼 가치가 높은 자산을 단지 낡은 추억에 사로잡혀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합리적인 경제 주체의 행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를 무능하고 판단력 없는 늙은이로 만들고 있었죠. 잠시 모욕감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나는 곁에 앉은 변호사님의 손을 잡고 평정심을 잃지 않으려 했었어요. 드디어 우리 차례가 되었어요. 내 변호사님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재판장에게 정중히 인사하고 준비해온 서류들을 제출했죠. 지금부터 신청인들의 주장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인지, 그리고 피청구인이 얼마나 유능하고 합리적인 분이신지를 증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종로구청에서 발급한 문화유산 유지보수 지원금 승인 결정서였어요. 신청인들은 피청구인이 자산을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이미 관할 구청과 협력하여 해당 한옥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가꿀 계획을 세우고 공식적으로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법정 안에서 작게 술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들 내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죠. 두 번째 증거는 익선의 심장이라는 이름으로 준비 중인 내 작은 사업 계획서와 그동안 시범적으로 운영하며 기록해둔 매출 장부였어요. 피청구인은 시대에 뒤떨어진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전통 기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새로운 문화적,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능력이 있는 유능한 사업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증거. 변호사님은 재판장에게 2개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나란히 보여달라고 요청했어요. 하나는 며느리 유라의 계정, 다른 하나는 익선의 심장 계정이었죠. 재판장님, 두 화면을 비교해 주십시오. 한쪽은 피상적인 과시와 타인에 대한 조롱으로 가득하지만 다른 한쪽은 우리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존중과 진정성으로 가득합니다. 과연 누가 더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화면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재판장은 한참 동안 두 화면을 번갈아 보더니 안경을 고쳐 쓰고는 나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는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판결을 내렸죠.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는 지극히 주관적이고 편파적인 편집의 소지가 다분하며 피청구인은 자신의 재산과 삶을 주체적으로 관리할 능력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합니다. 땅, 땅, 땅. 의사봉 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어요. 모든 것이 끝난 순간이었죠. 나는 담담하게 하지만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 건너편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아 있는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이 보였지만 나는 더 이상 그들을 보지 않았어요. 나를 향해 환하게 웃어주는 우리 편들을 보며
조용히 법정을 걸어 나왔어요. 그날의 재판은 익선동 보존의 사람들을 통해 작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어요. 마침 그 자리에 있던 한 지역 신문 기자가 이 이야기를 기사로 썼죠. 젠트리피케이션의 심장부에서 한국의 진짜 심장을 지켜낸 장인. 그 기사가 나간 후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내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렸어요. 유명 잡지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고 백화점 문화센터와 특급 호텔에서는 내 다과 클래스를 열고 싶다거나 자신들의 VIP 고객들에게 대접할 다과를 납품해달라는 제안이 쇄도했죠. 나는 더 이상 홀로 한옥을 지키는 외로운 노인이 아니었어요. 모두가 나를 한미정 선생님이라고 불렀죠. 내 기술과 지혜로 내 이름 석자로 당당히 경제적 독립을 이룬 존경받는 문화사업가가 된 거예요. 내 승리는 나 혼자만의 승리가 아니었어요. 익선동 전체에 희망의 불씨가 되었죠. 내 이야기에 용기를 얻은 다른 한옥 주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구청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고 상인들은 무분별한 상업화 대신 익선동의 진짜 정체성을 지키는 방향으로 힘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내 한옥은 이제 개인의 집을 넘어 익선동의 문화적 자존심을 상징하는 공간이 되었죠. 많은 이들이 나를 찾아와 조언을 구했고 우리 집 대청마루는 자연스럽게 지역 공동체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의 따뜻한 사랑방이 되어갔어요. 나의 가장 단단한 유산은 바로 나 자신과 내가 지켜온 시간, 그리고 이웃들과의 따뜻한 연대였던 거예요. 법정에서의 싸움이 끝나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았지만 사실 아무것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이겼다는 안도감도 잠시, 텅 빈 집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죠. 자식들과는 연락이 완전히 끊겼어요. 밉다, 원망스럽다는 감정을 넘어 이제는 그저 무감각해진 것 같았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아픈 부분을 도려낸 것처럼 그저 흉터만 남은 느낌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홀로 저녁상을 물리고 있는데 대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는 그림자가 보였어요. 아들 지훈이었죠. 법정에서 본 이후로 처음이었어요. 헬쑥해진 얼굴, 푹 꺼진 어깨. 내가 문을 열어주자 아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내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는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죠. 한참을 울던 아들이 겨우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집이 아니라 어머니의 마음을 팔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들의 눈물 섞인 고백 속에는 변명이 없었어요. 아내의 욕심과 세상의 압박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눈먼 아들이었는지를 절절하게 뉘우치고 있었죠. 며칠 뒤에는 며느리 유라가 혼자 찾아왔어요. 아들처럼 울지도 무릎을 꿇지도 않았죠. 그저 고개를 깊이 숙인 채로 한참을 서 있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제 기준으로만 판단했어요. 제가 얼마나 오만하고 무지했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 아이의 사과에는 꾸밈이 없었어요.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죠. 나는 그 애들을 단번에 용서하지는 않았어요. 상처라는 게 그렇게 쉽게 아무는 게 아니니까요. 대신 나는 조용히 말해주었죠. 용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너희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일어나거라. 나는 그 애들에게 벌을 주고 싶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저 깨닫게 해주고 싶었을 뿐이죠.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요. 그날 우리 가족은 아주 길고 아픈 길을 돌아 새로운 출발선에 겨우 다시 설 수 있었어요. 내 삶에도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었어요. 나는 구청에서 받은 지원금과 그동안의 사업 수익을 합쳐 내 한옥을 새롭게 단장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수리가 아니었죠. 내 개인의 공간을 이제는 우리 모두의 유산으로 만드는 과정이었어요. 나는 집의 일부를 개조해서 익선동 근대 생활사 및 다과 문화체험관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붙인 작은 문화 공간을 만들었어요. 물론 다들 그냥 익선의 심장이라고 불렀지만요. 이곳은 단순히 차를 마시고 다과를 파는 곳이 아니었어요. 방문객들이 직접 다식판으로 다식을 찍어보고 전통차 예절을 배울 수 있는 살아있는 박물관이었죠.
나는 익선동 보존회와 힘을 합쳐 동네의 다른 장인들을 초빙해 자수교실, 매듭교실 같은 다양한 전통 문화 강좌도 열었어요. 우리 집은 다시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죠. 예전 다정다과 시절처럼요. 하지만 이제는 그 의미가 완전히 달랐어요. 내 작은 승리는 생각보다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어느 날 종로구청에서 연락이 왔죠. 한옥 보존 및 문화 콘텐츠 개발 지원 조례를 만드는데 내게 자문위원을 맡아달라는 거였어요. 구청 회의실에 앉아 내 경험을 이야기하는 날 기분이 참 이상했어요. 내 아팠던 상처와 눈물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정책의 밑거름이 된다니, 나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어떻게 공적인 역사가 될 수 있는지를 나는 온몸으로 배우고 있었죠. 익선동의 문화 보존은 이제 몇몇 개인의 노력을 넘어 제도적인 지원을 받는 튼튼한 시스템으로 발전해가고 있었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바로 내 가족에게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건축가인 아들 지훈이는 한옥 개조와 유지 보수를 제 일처럼 맡아서 해주었어요. 주말마다 집에 와서 낡은 기둥을 손보고 석가래를 점검하면서 아들은 비로소 이 집이 가진 진정한 건축적, 역사적 가치를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게 되었죠. 어머니, 이 집은 정말 대단해요. 우리 할아버지는 천재셨어요. 아들은 진심으로 감탄하며 말했어요. 마케팅 전문가인 며느리 유라는 자신의 재능을 익선의 심장을 국내외에 알리는 데 쏟아부었어요. 그 아이는 더 이상 피상적인 인스타 감성을 좇지 않았죠. 대신 한옥의 역사와 내 다과에 담긴 철학을 공부하며 진정성 있는 이야기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법을 배워나갔어요. 며느리가 운영하는 익선의 심장 공식 계정은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문화를 배우는 따뜻한 창구가 되었죠. 기술이 사람을 해치는 무기가 아니라 마음을 잇는 다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함께 배우고 있었어요. 가장 큰 기쁨은 내 손자 녀석이었죠. 주말마다 할머니 집에 오는 걸 가장 좋아하는 아이가 되었어요. 고사리 손으로 다식판을 꼭 쥐고 제법 그럴듯하게 모양을 찍어내는 모습을 보면 웃음이 절로 나왔어요. 며느리는 옆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곤 했죠. 우리가 잃어버렸던 시간들, 단절되었던 세대가 이 작은 다과상 위에서 다시 이어지고 있었어요. 어느 화창한 가을날 오후였어요. 익선의 심장 대돌 위에는 방문객들이 벗어놓은 신발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마당에서는 여러 나라 말소리가 정겹게 들려왔어요. 나는 대청마루에 앉아 그 풍경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죠. 저편에서는 아들 지훈이가 외국인 손님들에게 우리 한옥의 석가래 구조에 대해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고, 안쪽 다실에서는 며느리 유라가 단아한 한복을 입고 손님들에게 차를 내어주고 있었어요. 내 무릎 옆에는 손자 녀석이 자기가 만든 약과를 야금야금 먹으며 재롱을 부리고 있었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문득 깨달았어요. 내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나의 유산은 이 집이나 돈이 아니었다는 걸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시간을 견뎌낸 지혜와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는 이 따뜻한 문화,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는 이 애틋한 눈빛, 이것이야말로 내 진짜 유산이었어요. 며느리가 내게 다가와 조용히 찻잔을 건넸어요. 그 아이의 눈빛이 참으로 맑고 따뜻했어요. 나는 그 찻잔을 들고 가을 햇살처럼 따스한 차향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익선동의 심장은, 그리고 우리 가족의 심장은 이제 다시 건강하게 뛰고 있었어요. 앞으로도 아주 오랫동안 힘차게 뛸 거예요. 가장 단단한 유산은 물려주는 집이 아니라 함께 쌓는 시간이었어요. 가장 깊었던 상처 위에서 비로소 진정한 가족이 자라났죠. 세대를 잇는 가장 튼튼한 다리는 서로의 마음을 향해 내미는 작은 손이었나 봐요. 결국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사랑으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었죠.